세계적인 현상이 글로벌 인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전 세계 엘리트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한국어 배우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서구 중심 패러다임의 붕괴라 경고하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인재들마저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하고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한국어 때문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클레어 윌슨입니다. 뉴욕 맨해튼 상류층 출신이죠. 아버지는 외교관, 어머니는 교수십니다. 하버드 국제관계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5개의 언어를 구사해요. 지금은 유엔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턴이라고 하면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매일 커피 심부름과 서류 정리가 전부였죠. 저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포럼 준비로 바빴어요. 회의장에 각국 대표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저는 자료를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을 때 제 동료가 저에게 김성준 대사가 한국의 경제 개발 모델에 관한 논문으로 유명하다고 귓속말로 알려주었어요. 저는 무심코 한국은 그냥 케이팝 나라 아니냐고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각국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김성준 대사의 영어 발표는 내용은 훌륭했지만 발음이 다소 어색했습니다. 띵크가 싱크로, 뷰전이 비전으로 들렸죠. 저도 모르게 웃겨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김성준 대사가 제 방향을 보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죠. 옆자리의 동료가 김 대사가 제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성준 대사는 곧 영어로 말을 바꾸셨어요. 제가 여러 언어에 능통하다고 들었는데 아시아 언어는 관심이 없었냐며 물으셨죠. 저는 유럽과 중동 언어들을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왠지 제 언어 능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성준 대사는 미소 지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의 역할을 생각하면 한국어도 배울 가치가 있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5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는데 갑자기 편협해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유엔 공식 언어가 아니라서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대답했어요. 김성준 대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창이며 진정한 국제인이라면 공식 언어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의가 끝나고 선배 직원 마이클이 저에게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꽤 난처한 상황이었다고 걱정했어요. 저는 별일 아니라며 그냥 의견 차이라고 대답했지만 내심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글로벌 인재인지 아니면 그저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갇힌 엘리트 지망생일 뿐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신념에 의문이 생겼어요. 유엔 회의 이후 김성준 대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자존심이 상한 저는 평소보다 업무에 더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죠. 금요일 저녁 동료들과 맨해튼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어요. 그 자리에 한국계 미국인 제니퍼도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제가 술 기운에 용기를 내어 제니퍼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어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지 궁금했습니다. 제니퍼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 체계라며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간 제 고정관념이 흔들렸어요. 한글이 중국 한자처럼 복잡하지 않다니 의외였죠. 제니퍼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라면 한 달 만에 읽고 쓸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한 달이라니 5개 언어를 마스터한 제게는 말도 안 되는 도전처럼 들렸어요. 테이블 위 냅킨에 제니퍼가 몇 가지 한글을 적어줬습니다. 낯선 기호들이 저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오만했던 제게 도전장을 내민 것처럼요.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최고만 해왔던 제게 이 작은 도전이 묘한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날 제니퍼가 추천한 한국어 책을 구입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예상과 달리 한글이 단순해 보였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기스문에게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니 신기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처음에는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영어와 대응시키니 외우기 쉬웠어요. 하지만 발음 연습에 들어가자 벽에 부딪혔죠. 특히 리과 흑 발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어가 이런 소리를 내도록 훈련된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만들려니 또 다른 벽이 나타났어요. 한국어 문법이 영어와 완전히 달랐죠. 주어와 목적어, 동사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마치 거울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의 철학이었습니다. 자음 모양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어요. 놓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습, 은 입을 다문 모습.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은 분명 천재였습니다. 저는 점점 이 낯선 기호들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한글 공부에 몰두하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배우는 건 단순한 언어 코드가 아니었어요. 한글 속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 문화, 역사가 녹아 있었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가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언어는 단순한 코드였어. 그런데 한글은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글자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제 한글은 제게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들여다보는 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저는 전혀 다른 저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최고만을 추구했던 저에게 한계라는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실제 대화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혼자 공부하는데 한계를 느껴 제니퍼에게 도움을 청했죠. 제니퍼는 UN 내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모인다고 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의 첫 발걸음 같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첫 모임의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교실에 들어섰죠. 10명 정도의 다양한 국적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유독 눈길을 끌었어요. 완벽한 메이크업과 우아한 자태로 앉아있던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이었습니다. 운명의 라이벌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이사벨은 프랑스어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외교관의 딸로 6개 언어를 구사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투에서 뛰어난 언어 감각이 느껴졌죠. 왠지 모를 경쟁심이 일었습니다. 질투의 불씨가 내 안에서 피어올랐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한국인 강사가 지난주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질문이 나왔을 때 이사벨은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발음은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죠. 제 가슴에 작은 시기심이 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쉬는 시간에 이사벨에게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3달 전부터 시작했다며 가볍게 대답했어요. 3달 만에 저런 수준이라니. 믿기 힘들었죠. 저는 1달 정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사벨이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였습니다. 아직도 덜 단계에 있는데 벌써 시사 뉴스까지 이해하고 있다니 신기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 제 귓가에 박혔어요. 그 말이 가슴을 꽂혔습니다. 언어 능력을 자랑하던 제가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이 쓰라렸어요. 불타오르는 승부욕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어 공부량을 2배로 늘렸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1시간, 점심시간에 30분, 퇴근 후에는 2시간씩 공부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따라하고 단어장을 만들어 외웠습니다. 주말에는 뉴욕 코리아타운을 찾아 한국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스터디 그룹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발표도 자원했죠. 이사벨을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얕보게 놔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강사가 다음 주에 한국에 대한 짧은 발표를 준비해 오라고 했어요. 발표 주제로 세종대왕과 한글의 창제를 선택했죠. 완벽한 발표를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발음, 문법, 내용까지 모두 신경 썼어요. 인생 최대의 시련이 닥쳤습니다. 발표 당일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사벨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어요. 전문적인 경제 용어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했죠. 청중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처음 맛봤어요. 제 차례가 되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발음이 꼬였습니다. 창제를 창제라고 발음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계속 이어갔지만 긴장 탓에 실수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완벽했던 제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 쓸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며 하버드에서 철학 논문도 발표했는데 한국어 몇 문장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벨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스터디가 끝나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좌절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의지가 솟아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언어 습득의 문제가 아니었죠.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자존심이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발표 실패 이후 며칠 동안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어 교재를 펼쳐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죠. 언어 천재였던 제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월요일 아침, 제니퍼가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주말 내내 연락이 안 된다며 걱정했죠. 저는 그냥 쉬었다고 무기력하게 대답했어요. 제니퍼의 날카로운 눈빛이 제 상태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의 선물은 때론 기적이 됩니다. 제니퍼는 제 좌절감을 눈치채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유치해 보였죠. 저는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니퍼는 첫 회만이라도 보라며 고집했어요. 운명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첫 에피소드를 틀었어요. 북한과 남한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라니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중독의 시작은 항상 달콤합니다. 한 에피소드가 끝나자마자 다음 에피소드를 틀었어요. 주인공 윤세리의 당당함, 리정혁의 진지함, 두 사람의 미묘한 케미스트리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저는 6개 에피소드를 연속으로 봤어요. 눈은 피로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충만했습니다. 언어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했어요. 드라마 속 한국어가 교재와 달리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감정이 담긴 생활 한국어였죠. 다음 날 사무실에서 제니퍼에게 밤새 6편이나 봤다고 고백했어요. 제니퍼는 웃으며 대사를 외워봤냐고 물었습니다. 마법처럼 문장들이 제 안에 살아 움직였어요.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여러 표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우리 운명이 아니었나 봐. 귀여운 문장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어 공부에 다시 열정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학습법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재가 아닌 드라마를 통해서였어요. 대사를 받아 적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늘어갔어요. 이것은 학습이 아닌 몰입이었습니다. 문화의 깊은 바다에 빠져들었어요. 놀라운 점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우게 된 거였습니다. 식사 예절, 어른에 대한 존경, 가족 간의 유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문화가 화면에 펼쳐졌어요. 저는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감정의 언어를 발견했어요. 특히 감정 표현 방식이 서양과 달라 흥미로웠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황과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식, 차분한 대화 속에 담긴 깊은 정서, 기원 차이가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성장의 순간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주에 접어들자 제 노트는 드라마 속 문장들로 가득 찼어요. 이제 단순히 문법이나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과 감정에 따른 표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야. 한국이라는 나라의 감성을 보여주는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터디 그룹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드라마에서 배운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하자 강사가 놀라워했습니다. 발음이 많이 좋아졌다며 어떻게 연습했는지 물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전의 적이 이제 변화의 증인이 되었어요. 이사벨도 달라진 제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최근에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야. 한국인의 감정을 담는 도구야. 제 대답에 이사벨이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했어요.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던 제 모습이 새삼 놀라웠어요. 완벽한 문법보다 감정 전달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석 달.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에 진심으로 매료되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에 빠져든 지 2달이 지났어요. 스터디 그룹에서도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이제 간단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처드 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운명의 기회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부장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UN 아시아 대표부 컨퍼런스에 참석할 인턴이 필요하다며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꿈과 현실 사이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는 제 실력을 실제로 시험해볼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여행 준비를 시작했죠. 한국어 여행 회화책도 구입하고 한국 문화와 예절에 관한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마치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둔 것처럼 긴장되었어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설렘과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멈추지 않았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UN 한국 대표부 직원이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저도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곧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상상과 현실의 첫 충돌이 시작되었어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죠. 드라마에서 본 풍경이 실제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 한강,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첫 도전은 항상 떨립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첫 미팅에 참석했어요. 회의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많은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죠.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몇몇 한국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중 한 명이 영어로 대답했죠. 한국어를 하는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뿌듯했지만 동시에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했는데 영어로 대답하다니요. 그래도 이해했어요. 외국인이 서툰 한국어를 구사하면 대화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제 한국어가 아직 실전에서 통용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첫날 회의가 끝나고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죠. 테이블에 앉자 옆자리에 젊은 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윤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엘리트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지윤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고 했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한국에서 태어나 유학 후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대화를 나눴어요. 지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부심과 무지의 경계에서 흔들렸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어가 매력적인 언어이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다고 대답했죠. 지윤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몇 마디 배웠다고 한국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예상치 못한 직격탄에 당황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언어는 문화를 이해하는 창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어요. 지윤은 언어는 시작일 뿐이며 진짜 한국을 알려면 여기서 살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있었어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대화가 점점 불편해졌어요. 지윤은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양인들은 항상 동양 문화를 단순화시키며 특히 케이팝이나 드라마만 보고 한국을 안다고 착각한다고 말했어요.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려 노력했는데 그저 서양인으로만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깊은 고민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죠. 반짝이는 빌딩들, 한강을 따라 이어진 불빛.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윤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 나는 아직 외부인이야.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필요가 되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위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어요. 내면에 새겨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지윤과의 만남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외국인으로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죠. 하지만 이 경험이 오히려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의미를 가졌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스터디 그룹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어 스터디 그룹 리더가 중요한 공지를 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으며 합격하면 UN 한국 대표부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제게 완벽한 기회였어요. 한국 대표부에서 일하면 언어 실력도 키우고 경력도 쌓을 수 있었죠. 광기에 가까운 결심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일상을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 대신 뉴스를 보았죠. 퇴근 후에는 뉴욕 코리아타운 한인 카페에서 한국인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한국어 환경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초조함과 불안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말하기로 나뉘었어요. 필기는 자신 있었죠. 문법, 어휘, 읽기 모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하지만 말하기가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아직도 발음이 어색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험 전날 제니퍼가 응원 전화를 했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어요. 대기실에는 약 20명의 응시자가 있었죠. 놀랍게도 이사벨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이사벨이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냈다고 했죠. 순간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일주일 출장이 전부였는데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시험장을 감쌌습니다. 필기 시험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2시간 동안 문제를 풀면서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꼈죠. 그래도 대부분 답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기 시험을 위해 대기실로 돌아갔어요. 다른 응시자들과 마주쳤는데 한 여성은 한국에서 2년간 영어 교사로 일했다고 했죠. 다른 남성은 한국인과 결혼해 5년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어요. 심사위원 3명 앞에 앉았죠. 첫 질문은 간단한 자기소개였습니다. 준비한 대로 대답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질문들이 점점 어려워졌죠. 한국의 경제 상황, 환경 문제, 문화 차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복잡한 주제에 대해 유창하게 말하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얼어붙은 침묵이 제 실패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을 때 제 이름은 합격자 명단에 없었어요. 충격이었죠. 이사벨과 다른 몇 명은 합격했는데 저는 탈락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전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리처드 부장이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어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간신히 대답했어요. 리처드 부장은 위로하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집에서 삶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노력했는데 결국 실패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제가 이렇게 무너지다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번뜩이는 깨달음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언어는 시험 점수로 평가되지 않아요. 진정한 소통은 시험지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이사벨이나 다른 합격자들은 한국에서 실제 생활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부족했던 건 바로 그 진정성과 깊이였습니다. 깊은 낭떠러지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시험 불합격 이후 한 달, 저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실패로만 보였던 경험이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언어는 시험 점수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리처드 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다음 주 UN 총회에서 한국 관련 세션이 있는데 한국어 통역사가 급히 필요하다고 했죠. 저에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제가 통역을 맡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내면의 두려움과 용기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리처드 부장은 제게 시험은 중요하지 않으며 한국어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위기이자 기회였죠.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요.
광활한 지식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총회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한국 문화, 역사, 시사 용어까지 모두 섭렵했죠. 특히 발음과 억양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더 이상 서양인의 한국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소통을 원했어요. 운명의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총회 당일, 긴장으로 손이 떨렸어요. 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첫 번째 연설자는 바로 김성준 대사였습니다. 처음에 저를 곤란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김성준 대사는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국어로 전환했죠. 이제부터는 모국어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의 떨림이 점차 안정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김성준 대사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문화적 뉘앙스까지 고려하며 통역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감동의 순간이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김성준 대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놀랍다며 한국어를 배웠냐고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사님과의 첫 만남 이후로 계속 공부해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성준 대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서구 엘리트의 오만함만 보였는데 이제는 진정한 국제인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죠. 인생의 대전환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UN 한국 대표부에서 6개월간 특별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방설임 없이 수락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지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했어요.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죠. 놀라움의 표정이 지훈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며 놀라워했어요. 저는 더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웃으며 말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죠. 깊은 문화적 연결고리가 서서히 형성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한국과 서구, 국가 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양쪽의 관점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죠. 외국인으로서의 시선과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이방인에서 따뜻한 동반자로 변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날들이 쌓여갔어요. 이제 저는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었죠.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정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정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 UN 아시아 지역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저는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죠. 주제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가득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죠. 그리고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양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하는 모습은 흔치 않았어요. 30분간 한국어로 발표를 이어갔죠. 제 경험, 깨달음, 그리고 희망을 진심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창문이라고 말했어요. 열정적인 박수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했죠. 그 중에서도 김성준 대사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를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다리라고 표현했어요. 꿈만 같던 제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6개월이 끝나갈 무렵 UN 한국 대표부에서 정식 직원 제안을 받았어요. 뉴욕으로 돌아가 짐을 정리한 후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오늘도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작은 나라에 배울 가치 없는 언어라고 생각했던 한국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엘리트 미국인이라는 단순한 정체성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었죠. 언어의 벽을 넘어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